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금령 어린 영혼의 길동무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또 박물관 산하 어린이 박물관에서도 딸랑딸랑 금령총 이야기라는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령총이란 고분이 어린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인데요. 흔적의 역사, 이 금령총에 얽힌 이야기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특별전은 아이들과 함께 가도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내년 3월 5일까지 열리니까는요. 네. 겨울 휴가철 그리고 방학철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전시 제목을 딸랑딸랑 어린이 영혼의 네. 길동무 이렇게 졌을까요? 예, 뭐 어린이와 이제 불가분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네. 건데 이 금령총의 주인공이 약 1500년 전이죠.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살았던 왕자로 추정이 되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5살에서 6살 정도의 요절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요절한 왕자 이야기를 그 왕자를 가슴속에 묻어야 했던 그런 어떤 그 신라 마리깐 그 왕의 심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금령총 고분은 언제 발굴이 된 겁니까? 98년 전인데요. 1924년. 오, 예. 일찍 발굴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 총독부 소속이던 일본인 오메하라 스에지 학자인데가 이끄는 발굴단이 경주 노동리에서 반쯤 무너진 고분 2개를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126호, 127호 고분인데 이 두 고분은 경주에서 가장 큰 단독분이 있어요. 제일 큰 거 네. 봉황대라는 게 있는데 125호분인데요. 이게 밑지름만 한 82m 되고 높이가 22m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거든요. 그 봉황대에 딸린 작은 돌무지 덧날무덤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일본인 학자는 그럼 왜 두 고분을 발굴한 겁니까? 원래 그 비슷한 곳에서 1921년에 주막직 확장구설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고분이 있습니다. 바로 금관을 비롯한 온갖 금제 유물이 나온 금관총인데 뭐 지난번에 소개를 한번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금관총 발굴은 고고학을 공부한 1인 학자들이 다른 곳 발굴, 즉 김해패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발굴한 것 때문에 늦게 도착하는 것 바람에 네. 경주 현지에 있던 아마추어들이 그 서둘러서 유구와 유물을 파헤쳤기 때문에 거의 도굴에 가까운 유물을 쏟아 담았거든요. 그래서 네. 학술적인 정보를 거의 잃어가지고 졸속으로 끝났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이제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 두 폐고분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일종의 학자도 아닌 사람들이 가서 막 고분을 그냥 막 파헤치다시피 해버린 거를 가서 정밀하게 발굴 조사를 다시 하러 갔다. 다른 곳에 있는 걸 한번 다시 해보자 이거죠. 하여튼 학술적 발굴을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를 담고 그 발굴을 했던 거네요. 예, 물론 이제 명목은 그랬는데 속셈도 있었던 것이 뭐냐면 금관청에서 금관과 같은 금제 유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당시에 그 일제가 보고한 약 보고서를 보면은 두간 즉 7.5kg 정도의 금이 나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 우리 일본 영토 안에서 처음 발견된 고분이고 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고분 발견 유물이다라고 21년에 발굴했던 금관총 발굴의 의미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일본 영토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거슬리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식민지 조선을 뭐 우리 일본 영토라고 한 거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속쓰린 얘기죠. 여하간 하여튼 금관총에서 황금 유물의 맛을 본 일본인들이 뭔가 하여튼 일종의 또 보물찾기 차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분 발굴을 시도한 건데 이 두 고분을 발굴한 후에 그러니까 이 126호하고 127호분을 발굴한 후에 그 주요 출토품을 서울의 외성대에 있던 총독관저로 이렇게 가져가서 직접 사이토 총독 부부에게 보여줬다. 어떻게 보면 트로피를 이렇게 보여주는 전시하는 그런 거 해가지고 왔어요. 네, 전리품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참 그 씁쓸한 역사적 사실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하여튼 발굴품들은 발굴에서 얻은 그러니까 유물들은 발음이 어려워요. 유물은 그렇게 자랑할 만큼 대단하긴 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6호분에서는 금동 신발과 같은 각종 금은 제품이 출토가 됐는데 그래서 이 고분은 그 금동 신발이 나왔다 그래서 장식 신발이다 해서 식리총
장식 신발이 나온 무덤이다라고 해서 한자로 식리춘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네. 127호분에서는 더욱 놀라운 유물이 나왔는데 3년 전에 이제 금관층에서 첫 발굴됐던 금관이 또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귀걸이, 허리띠, 목걸이, 팔찌, 금방울까지 해서 순금제 장신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관총은 이미 있으니까 이름을 달리 붙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민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보니까. 금관총 2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나왔는데. 예, 그래서 금관총에는 없는 유물인 그 금령이라고 해서 금방울이 있잖아요. 아, 그 금방울 네. 이름을 했는데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유물 이름을 따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고분에서는 둥근 고리를 장식한 굵은 칼 여기도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실은 금령도 중요하지만 네. 이 주인공 머리맡에서 발굴제 허미 끝에 이렇게 살짝 걸린 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옆으로 넘어진 채 발견된 기마인물형 독이 2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국보급 유물입니다. 우리 역사책에 실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되게 그 유명한 그 유명하잖아요. 기마인물형 도기가 2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분의 주인이 아까 5세 정도라고 하셨나요? 예, 굉장히 5, 6세 어린 정도. 왕자였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 그 왕자로 추정한 근거를 먼저 살펴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신라 고분의 주인공의 성별은 주로 그 귀걸이와 큰 칼, 대도의 착장 여부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는 고리 귀걸이하고 큰 칼을 찬 사람은 남성으로 하고 굵은 고리 귀걸이를 그 한 사람들은 여성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령중 주인공의 머리에는 가는 고리 귀걸이가 있었고 허리춤에는 장식이 달린 둥근 고리 큰 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는 고리 귀걸이하고 큰 칼을 찬 사람이다. 남성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혹시 이 크기 가지고도 이렇게 어른이냐 아니냐 이것도 구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골이 그 백골이 진토되었기 때문에 남아있진 않았지만 예. 주인공이 쓰고 신고 걸었던 각종 장신구를 보면 네. 착장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 주인공이 누워있던 자리에서 노출된 각종 장신구로 이제 몸집을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금관과 금 허리띠 간격도 뭐 한 30cm 정도, 그 다음에 금 허리띠하고 발찌, 구슬인데 거기에 보면은 한 30cm 정도. 그래서 머리와 허리와 발까지 그 있는 장신구의 간격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봐도 90cm 정도를 넘지 않더라. 후하게 봐도 주인공의 키는 90에서 100cm 정도다라는 이야기였죠. 혹시 이거 말고도 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물의 사이즈가 이제 작은 거죠. 그래서 예. 요 주인공이 착장한 상태 금관 지름을 보니까 한 15cm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작았구나. 예, 다른 고분의 출토품을 보면 천마총은 20cm, 그다음에 금관총은 19, 서봉총은 18.4cm거든요. 그리고 금룡총의 금관의 관태 높이가 거의 동시대에 조성되어 있다는 그런 그 천마총의 금관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금 허리띠를 봐도 그런데요. 허리띠에 보면 이렇게 장식 그런 그 꾸밈 새가 있어요. 새부치가 있는데 그게 23점이고 길이나 한 73cm 정도 되는데 네. 동시대에 제작됐던 천마총 금 허리띠를 보면 과판이 44점이니까 거의 23점에서 거의 2배가 되고 길이도 한 1.5배 정도 되는 12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마총 금 허리띠에 비해서도 굉장히 작은 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천마총은 또 이 왕이나 왕족인 성인 남성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기나 유물의 예. 크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략 어린이였다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나이 그렇습니다. 어리었다는 거는. 네. 근데 5, 6세로 특정했다고 하는 거는 또 뭔가 근거가 있지 이것도 않습니까?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네. 이 주인공의 키를 90에서 100cm 정도로 추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2001년에 경기도 양주에서 17세기 중엽에 미이라 안구가 발견됐는데 그 미이라의 신장이 한 99.4cm 정도 되고 치아로 측정한 연령대를 보니까 5.5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밝혀졌는데요. 네. 물론 뭐 어린이가 자라는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시대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그렇죠. 다르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때 신라 금룡총 주인공의 신장이 90에서 100cm 정도 된다면 그래도 역시 5, 6세 정도의 그런 그 왕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박물관 학예사가 저한테 귀띔해 준 내용이 있는데 네. 잘 보시라고 이 어린 왕자는 왼손잡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유물을 착장한 그대로 누워 있잖아요. 예. 학예사가 그러는 겁니다. 주인공 허리춤에 칸 칼을 봐라.
오른쪽에 칼을 차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인공이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칼을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뽑았잖아요. 네. 뽑고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일 것이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 어린 왕자는 왼손잡이겠구나라고 이제 여긴 거죠. 아, 이거 대단하네요.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니까. 수사가. 네, 그러게요.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니까 네. 다 뭔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예, 근거가 그렇습니다. 나오는데요. 그럼 이 어린 왕자는 누구였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관을 비롯한 승금제 장신구를 뭐 차고 있었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신라 왕자 정부의 그렇죠. 정부의 예. 신분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고분은 뒤에 버티고 있는 가장 큰 고분 봉황대의 딸린 무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럼 봉황대 고분의 주인공을 알면 지금 그 금룡총 고분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겠네요. 그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 뭐 봉황대 고분 주인공을 알았다면 무슨 왕래기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삼국사기와 같은 역사서에 보이지 않고 다만 봉황대하고 금룡총의 추정 연대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시대에 맞는 왕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자비왕, 소지왕, 지증왕 등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네. 이때는 이미 장자 즉 맏아들 승계 원칙이 제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왕은 늘지왕의 장자로서 소지왕은 자비왕의 장자로서 이제 왕위를 나란히 이었고 그 다음에 지증왕은 아들이 없었던 소지왕의 육촌 동생이거든요. 육촌 동생의 그런 자격으로 해서 왕에 오른 분이죠. 그럼 지금 일단 범위가 좁혀졌잖아요. 네. 그럼 이 시대하고 이렇게 딱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룡총이 이 세 분 중에 누구의 아들이냐 뭐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 이 평균 연령 그 당시에 어떤 신라 왕들의 역대 왕들의 평균 수명을 정확히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가장 재위 기간이 짧았던 신라의 벌휴왕과 기림왕도 한 13년 정도 왕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마리깐 시대의 왕 22명의 왕 가운데 재위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은 왕은 6명에 불과하고 그 시대 그 신라 왕들을 보면 수명이 대체적으로는 30살은 넘겼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아리송한 상황. 아리송하죠. 네. 근데 그 금룡총 주인공은 5세, 6세에 사망했다는 거잖아요. 너무 일찍 당시 죽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018년부터 국립경주박물관이 금룡총을 재발굴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 결과를 보니까 금룡총 그보다 앞서서 먼저 조성했던 고분 2기가 다시 새롭게 확인이 됐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봉황대가 이렇게 있으면 네. 그 봉황대 이렇게 앞쪽에 고분 2기를 이미 조성해 놓고 있었는데 네. 어린 왕자가 중간에 나중에 죽으니까 예. 그 어린 왕자가 죽으니까 그 사이에 봉황대하고 이미 조성됐던 그 고분 2개 사이에 이 금룡총을 그 어린 왕자의 무덤을 거기다가 싹 끼워놨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금룡총의 지름도 한 30m 정도 되니까 예. 굉장히 큰 그런 그렇죠. 고분이거든요. 이 그렇게 비좁은 틈에 입주시킬 만큼 누굴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 이 금룡총의 주인공 즉 어린 왕자의 예기치 않은 죽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 추론이 가능한데요. 이 봉황대의 주인공이 자비왕, 소지왕, 지증왕이든 누구든 간에 이 세 분 중에 한 사람이 엄청 사랑했던 왕자 이것이 또 정궁의 소생이든 후궁의 소생이든 이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자식 사랑을 듬뿍 담아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해주고 기존에 조성했던 두 무덤보다 앞서서 이렇게 끼워넣는 게 아니냐 내 앞에 이렇게 끼워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고고학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아리송한데 계속 아리송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 왕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고학적 상상력이에요. 예. 이게 모든 게 다 그런 건데 하나의 단서로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까 얘기했던 주인공의 머리맡에서 확인된 말탄 인물상 예. 기마인물용 도기가 국보. 2점 예.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중 한 점은 주인상이라고 하고 다른 한 점은 그 주인을 따르는 하인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아마 짐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인물상을 보고 한 사람은 주인 입장이고 한 사람은 뭐 신하 아니면 하인. 예. 그 구분이 돼요? 있습니다. 이게 주인을 보면 주인상을 보면 곡관령상의 띠와 장식을 두른 상각모를 쓰고 있고 다리 위에 갑옷을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하인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건을 동여맨 상투머리에 그냥 윗옷을 벗은 그런 맨몸이거든요. 예. 그 등에는 보찜을 또 메고 있고
그 하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른손에는 방울 같은 것을 들고 있는데요. 뭔가 이 길안내를 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을 보면 또 이마에 귀 사이에 뿔 같은 장식이 튀어나오고 있고요. 각종 말 갖춤새 이런 것들이 또 장식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하인의 말에는 장식이 또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서 아 이분은 주인이고 이분은 하인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제 머릿속에는 국보라는 것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래. 그 예. 구분하는 걸 왜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요. 그 책에 그거 없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책에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디테일이어가지고 TMI. 아 근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잖아요. 역사의 흥미를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예, 해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어찌됐든 옷차림이나 말 장식에서 신분 차이가 확연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분을 봐도 이상하게도 이 기마인물용 도기도 보이지만 소년의 그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말 장신구 즉 말 갖춤새가 보인다라는 것도 이채로운 건데 뭐 제갈과 안장, 발걸이, 말띠꾸미개 이런 것들이 보면 최소한 3세트의 말 갖춤새가 보였다라는 거고 그 가운데는 말 탄 사람의 체구를 짐작할 수 있는 안장, 발걸이 이런 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되게 소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또 주인공이 어린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또 하나는 뭐냐면 나뭇 높이가 56cm에 달하는 굉장히 큰 크기의 말 모양 톡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네. 출토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보면은 뭔가 메롱하면서 혀를 좀 내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꼭 어린 왕자하고 뭔가 장난을 치고 있는 듯한 느낌? 뭐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여섯 살밖에 안 되는데 말을 그렇게 타고 다녔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상의 영역인데 네. 오늘 요즘도 보면은 남자애들이 자동차를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라의 어린 왕자도 당대의 자동차인 말을 또 엄청 좋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꼬마가 생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말 관련 용품들을 이 꼬마가 죽으니까 넣어준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연구자 가운데는 이 어린 왕자가 말을 타다가 이 떨어져 죽은 게 아닌가라고 또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기마인물용 도기의 주인상 얼굴에 주목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인상 얼굴에요? 네. 여기 뭐 무슨 비밀이 있는데요? 이 얼굴을 보면 다른 신라적에서 출토되는 토우아의 얼굴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오똑한 콧날이 보이고 뾰족한 턱을 표현했는데 살짝 감은 듯한 그런 두 눈, 펑퍼짐한 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것을 보고 꼭 누군가를 모델로 만든 느낌이 든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모델 후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무덤의 주인공이 어린 왕자가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상상력의 측면에서 보면 예. 이 주인상의 얼굴이 요절한 어린 왕자다라는 것에 이제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심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기마인물상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주인 옆에 있는 하인상은 어떨까라는 걸 보면 이 특별전 도록을 보면 이 방울을 들고 있거든요. 그 예. 하인상이. 예. 그것이 뭐 이렇게 보면 장례 의식에 사용되는 방울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인이 아니라 장례 의식을 그런 주관하는 예. 제사장일 수가 있다라는 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배 모양 그릇과 등잔 모양 그릇 그것도 출토가 됐는데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럼 어린 왕자의 장래 행렬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래서 상상을 하면 말을 무척 좋아했던 어린 왕자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고 슬픔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 신라왕이 최고의 장례의식을 마련해주고 당대 최고의 장인에게 명해서 왕자와 그를 저승길로 안내할 하인이나 혹은 제사장의 얼굴을 조각한 도기를 만들고 저승에서 만날 물길을 무사히 건넜으면 하는 마음에서 배 모양 그릇을 만들고 어두운 공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지 말라는 심정으로 해서 등잔 모양 그릇까지 넣어준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그런 고고학적 해석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 스토리가 이렇게 딱 맞춰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유물의 전반적인 사이즈가 앙증맞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금령층에서는 이게 뭔가 또 금방울, 흑방울 이런 또 그런 아이들과 관련된 유물들이 더러 보이는데 이 금령층의 이름이 된 금방울이 금령이 그중에 하나인데요. 허리춤에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딸랑딸랑 거린 게 아니냐. 그리고 흑방울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게 악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흔들면서 딸랑딸랑 거리면서 그런데 저는 뭐 그냥 어린애가 그냥 이렇게 흔들면서 놓은 도구다. 장난감이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 그 시대 신라인들이 어떤 세계상을 갖고 있었는지 네.
또 피안으로 갔을 때는 어떤 세상이 구현되는지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까지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소중한 인물이네요. 한번 좀 이번 기회에 시간 되시는 분들 가서 전시 관람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혼재기 역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